네, 안녕하세요. 저 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IoT의 그 기술 트렌드하고 그다음에 IoT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제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엔지니어 쪽에서는 또 이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IoT 쪽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IoT가 사실 저희 요 슬라이드는 대부분 다 미국 쪽에서 만들어진 슬라이드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서 어떤 디바이스하고 바로 인터넷, 와이어리스가 결합된 걸 주로 이제 우리가 IoT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적용되는 분야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농업 분야라든가 일반 보시면 뭐 자동차도 있지만 트렁크, 애완동물, 사람 이런 쪽에서 사실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희가 뭐 가방을 보시면은 가방을 분실한 경우가 많이 있거나 애완견을 분실한 경우가 있는데 그 애완견 가방에도 조그맣게 태그 같은 거 붙여놓으면은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쉽게 내가 그 어떤 위치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그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어떤 그 와이어리스 표준하고 다 연결되겠죠. 한 20개여 가죠. 앞에 말씀하신 그 센터장님께 말씀한 로라라는 것도 국내에서는 로라 서비스를 하게 돼 있죠. 로라 서비스 뒤에 가서 약간 로라도 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로라 서비스도 하게 돼 있고요. 현재적으로 보면은 가장 좀 핵심적인 걸 약간 보시면은 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 물체가 여기 2020년에만 해도 한 50억 빌리언 정도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요. 와이어리스로 연결되는 게 50억 빌리언. 그래서 일렉트로 디자이너들이 한 60% 정도가 바로 이제 와이어리스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보시면은 우리 개인당 인터넷을 액세스해서 개인당 소유기기가 한 사람당 한 3.5명 정도 3.5개 정도가 개인당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하는 걸로요. 그게 2020년에 되면은 한 6개 정도, 6개 정도를 개인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기기를 갖고 있다 그러죠. 아마 저도 갖고 있는 게 보시면, 무선 이렇게 스마트워치라든가, 그 다음에, 휴대폰, 그 다음에 노트북. 요것만 해도 한 3개가 되죠. 거다가 이제 차에도 연결되는. 4개. 한 벌써 4-5개 정도를 저도 벌써 갖고 있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3-4개인데 그게 한 6개 정도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번에 미국 가서도 교육받을 때 아이태그라는 거 갖고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태그를 검침하는 걸 받았더니 사실 제가 이제 애완견 같은 경우에도 딱 잊어버리면 어디가 있을까? 애들도 어디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아니면 또 공항한테 자기 이 백이 어디로 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런 백에도 태그를 딱 붙여놓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무한히 넓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IoT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가정에 있어서의 헬스케어, 이 집에서의 어떤 노모가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시지만 항상 보시면 이분이 혹시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닐까? 혈당이라든가 아니면 심전도계라든가 아니면 심전도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걸 바로바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병원에 하나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응용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홈 오토메이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홈 오토메이션도 있는데 홈 오토메이션도 이전에는 그냥 집에서의 어떤 전열기구나 이런 건데 전열기구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에 있는 빗이라든가 아니면 가리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시계라든가 아니면 랩탑이라든가 하여간 관련된 모든 전자기기 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에어컨이라든가 미리 여기서 보시면 에어컨 집에 가서 에어컨 키시잖아요. 에어컨 요새 너무 더웠는데 집에 가서 에어컨을 딱 키신다 이거죠. 에어컨 킬 때 바로 키면 찬바람이 안 나죠. 냄새가 나고요. 근데 만약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전에 에어컨을 딱 켜놨다면은 벌써 10분 전에 딱 켜놨으면은 들어가자마자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에어컨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창문을 미리 닫는다든지 창문을 열고 닫는 그런 개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집에서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주로 핵심이라는 것이 이 파밍 쪽. 아무래도 저희가 좀 농산물 쪽은 좀 덜 하지만은 외국 쪽이나 뉴질랜드라든가 아니면 미국 쪽이라든가 아니면 차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파밍 쪽에 농촌 쪽에 관련된 이런 쪽 이 사업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크고 넓고요. 그런 관련 쪽에서 어떤 우리가 소라든가 아니면은 트랙터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각종 가축들에 IRF 태그를 붙여갖고 그거에 대한 관리들, 얘가 어디에 모여 있고 이런 것들 관리들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았던 차에 관련된 것들 있죠. 요즘 차에 보시면 차도 보면은 vehicle to vehicle이라고 해서 차량 대 차량에 관련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충돌 관련 센서들, 충돌에 의해서 이쪽 차량과 차량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차량과 차량이 충돌하기 전에 얘 거리가 되면 어느 정도 되면은 뒤에서 경보음이 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대 차량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각종 레이더 시스템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자율형 주행차 이런 것들, 각종 오토모티브에 많은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보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IoT 쪽에서 보시면은 사실 보면 이게 생산 라인에서 보면은 자동차 생산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기계 쪽, 아니면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풍력계에 의해서 풍경에 의한 것들, 다음에 파밍, 여러 가지 운송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그 IoT하고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내가 이 IoT를 단순하게 내가 PC에다 하드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그런 정보를 얻은 게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IoT 시장을 저보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IoT가 많은 분들이 지금 기업들, 삼성이나 LG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기업 IoT를 하지만 IoT가 되게 좀 약간 두리뭉실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내가 뭘 어떤 거 해야 될지, 그리고 IoT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IoT에 관련된 이쪽에 그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비이클 쪽에나 트래픽 쪽, 매저먼트 쪽으로 해서 보시면은, 매니지먼트 쪽을 보시면은 2023년도까지 그 계산된 값이 여기 보면 22빌리언이죠. 그러니까 220억 불 정도 되는 거죠. 금액 단위 220억 불이고, 쪽 농업 쪽으로는 보시면은 그 성장해갖고 한 2050년대까지 한 70%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는 저는 매년 한 24.1%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매니팩처링 툴로에서는 매년 한 26.9% 정도로 인더스트리 IO가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참 이 정도 성장률이면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매년 정도 20몇 %씩 올라간다면 어마어마한, 마치 인터넷 트래픽 증가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인터넷 트래픽 증가 속도가 거의 20%씩 매년 20%씩 증가하거든요. 그 속도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IoT 쪽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IoT 센서 쪽에 사실 보면은 올해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2016년 CES에서 LG에서 나타난 그게 있죠.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LG 쪽에 나오는 그 스마트 틴 QTM 센서라는 게 있었어요. 요게 좀 약간 IoT에 관련된 것들인데, 요게 보시면은 에어컨이 있는데, 사실 보면 에어컨 보시면 저희 어머니 집에도 에어컨인데 에어컨이 굉장히 구형이에요. 옛날 만도에 만들었던 한 20년 전에 만든 에어컨인데 리모컨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리모컨도 없이 아무런 조정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스마트적으로 만들려면은,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불편해해요. 그럼 뭔가 스마트적으로 제어도 되고, 날씨 온도가 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에어컨 온도도 좀, 에어컨도 금방 강력으로 좀 틀고, 또 온도가 밤에 낮아지면 꺼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자동으로 꺼지고, 아니면 밖에서 이제 켜놓고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그냥 새 걸 사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같이 이런 리모트 컨트롤 센서를 단다면은, 리모트 컨트롤 센서를 달면은 요건 한 크기는 한 4cm뿐이 안 됩니다. LG에 나온군요. 그걸 달아서 바로 스마트폰에서 조용히 된다면은 굳이 새로운 장비를, 새로운 어떤 에어컨을 사지 않아도 되겠죠. 그게 바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LG에서 만든 어떤 스마트 틴 QTM 센서라는 게 바로 2016년에 한번 발표했었죠. 그리고 이제 IoT 센서들은 사실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센서들은 굉장히 많이 개발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기타 보시면 경기도 쪽에 가서 보시면 각종 그 센터에서 이런 센서들은 많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자, 우리 IoT 주로 나오는데, IoT를 테스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IoT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주로 IoT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oT 소자만 갖고는 큰 의미가 없고요. 주로 이 무선하고 결집이 돼야만이 IoT가 제대로 된 거 IoT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선으로 됐고, 그 정보를 한쪽에 클라우드나 어떤 대용량 집중 장치에 어떤 정보를 다 한쪽에 모아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구조가 이런 칩셋 구조로 돼 있죠. 칩셋을 실제로 와이어리스 모듈에 본딩을 하고 실제로 인베디드 모듈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박스 프로덕트를 하나 만드는 게 바로 이제 IoT가 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칩셋하고
인베드 모듈로 해서 이제 아예 박스로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구조가 되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 크게 여기 보신 것처럼 그 와이파이 쪽 모듈 하나가 들어가겠죠. 와이파이 쪽 모듈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파워 쪽부터 클락, 그 다음에 각종 인터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갑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각종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DC 파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I/O 포트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게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죠. 측정을 위해서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파워를 지려면은 뭐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 멀티미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동작을 제대로 보려면 오시로스코프라는 게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이런 쪽에 그 와이파이 쪽에 하려면 무선 쪽을 측정하려면 스펙트럼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가격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이쪽 무선 쪽으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선 쪽의 장비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런 뭐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 천만 원 이상의 단위로 올라가고 또 정밀성에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기에는 좀 무선 쪽에 너무 치우친 것들은 측정하기 좀 무선 쪽에 너무 치우친 것들은 또 가격이 비싸고 또 오시로스코프도 필요하고 파워 서플라이도 좀 필요하고 또 정밀하게 파워가 얼마 정도 소모되는지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쪽 보시면은 IoT 쪽을 소자를 어디에 장착했을 때 이 장착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오래 가야 돼요. 내가 뭐 한 달마다 배터리 갈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몇 년간 몇 년간 아니면 10년간 이 정도를 계속 어떤 상태를 센싱 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슬립 모드나 이런 데에서 동작하는 그 전류 자체가 되게 작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액티브 상태에서도 동작하는 전류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측정을 정확히 해봐야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주로 자, 요게 이제 그 전체적인 실제로 보면은 그 로파워 컴포넌트라고 하죠. 저희가 IoT 쓰려면 로파워 컴포넌트라고 해서 로파워 컴포넌트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 프로세서, 센서류, 다음에 이제 RF 쪽에 이렇게 있고요. 파워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이런 걸 잠깐 보시면은 실제로 소모하는 전류들을 약간 보시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슬립 모드일 때 얘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한 100나노 암페어 정도가 흘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탠드바이 모드일 때는 한 1마이크로 암페어, 액티브 모드일 때는 35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흘러야 돼요. 이 정도를 해야지 실제로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얼마 정도 얘가 수명이 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슬립 모드에서 100나노 암페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게. 쉬운 수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스탠드바이 모드로 딱 갔을 때 1마이크로 암페어, 액티브 모드로 할 때 35마이크로 암페어.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암페어 측정할 때 이렇게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내려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측정하기가. 그 정도로 아주 좀 정밀하게 이 측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측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소자가 금방은 해냈지만 몇 년 뒤에 가서 이게 딱 죽어버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발생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서 보시면은, 예. 각종 이제 그 안에 소자에 의해서 그 전원을 넣어줄 때 전압 차이가 나죠. 전압이 날 때 그 전압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뭐 DC-DC 컨버터 같은 경우도 있죠. DC 컨버터 같은 경우도 680나노 암페어 정도 다음에 뭐 클락 같은 거 여기에 대한 동작하는 클락도 한 240나노 암페어 정도로 해서 대부분 보면 나노 암페어에서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의 굉장히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텍토닉스에서 대부분 설명할 것들이 뭐냐면은 그 IoT 쪽에 관련돼서 좀 아까 말대로 와이어레스 쪽을 측정할 수도 있으면서 또 저가형으로 와이어레스를 측정할 수 있으면서 또 저가형으로 그 정밀하게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오실스코프 기능이 있는 이런 것 위주로 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이런 겁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다 PC를 갖고 다닙니다. PC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PC를 많이 이용해서 이 PC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연결할 수 있는 RF 장비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IoT 소자들이 바로 무선 주파수를 나타내면 그 무선 주파를 수신해서 바로 그 어떤 정확한 상태를 표시하는데 이것도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예전에 스펙트럼 알라이저는 다 이게 수입 방식으로 수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수입이 아니라 리얼타임 방식으로 해서 리얼타임으로 해서 혹시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간섭이
이게 리얼타임으로 하는데 수입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수입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레이더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수입을 하죠. 수입하는 의미는 이렇게 수입을 하니까 이 수입을 할 때 딱 걸리면 되는데 수입하는 도중에 뭐가 간섭이 생기면 이거는 놓치게 됩니다. 이게 놓치게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리얼타임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수입을 한 다음에 놓쳤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것까지 다 잡아주는 그런 이제 기능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주로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이제 오실로스코프에도 이제 스펙트럼 기능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에 이제 스펙트럼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이 많이 사용해 왔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FFT로 했었어요. 이 스코프에 FFT로 쓰게 되면은 스코프의 레졸루션, 그러니까 스코프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코프는 1mm 볼트 미만을 측정하기 어려워요. 1mm 볼트. 1mm 볼트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뭐 안테나를 달든 뭘 해서 이쪽으로 바로 측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화면상에서 보는 건 마이너스 한 30dB, 20dB 이 정도 미만은 사실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같이 IoT 쪽에서는 뭐냐면은 어떤 아까 와이어리스에 관련된 무선 쪽에 관련된 신호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별도의 스펙트럼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한쪽 단자에다가 바로 이 스펙트럼 아날라이즈 한쪽 단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별도예요. 이건 오실로스코프 4채널에 스펙트럼 아날라이즈 채널이 별도로 이렇게 버튼이 하나 더 있는 거죠. RF 인풋이. 그래서 스펙트럼 이쪽으로 넣어갖고 뭐 마이너스 80dBm, 뭐 90dBm 정도 되는 아주 정밀한, 아주 낮은 쪽에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폭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장비가 이제 갖추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이쪽은 화면에 두 개로 분할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자, 측정을 했는데 앞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처럼 자, 센서를 측정하고 이쪽에 라디오 쪽 프리퀀시 측정해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센서 쪽 문제냐? 이쪽 문제냐? 이걸 본다고요. 그러면 그쪽 문제를 어떻게 다 봐요? 센서 쪽에 아날로그적인 신호냐? RF 신호냐? 예,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장비로서 이 장비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아날로그적인 파형을 바로 오실로스코프에서 파형을 바로 보면서 바로 이쪽 RF 파형을 동시에 봐서 동기가 맞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아날로그적인 파형을 보면서 바로 RF하고 파형을 비교해 보면서 실제로 문제 생긴 부분이 어디인지를 이쪽에서 보시면 아날로그적으로 센서에서 이상 없이 잘 검출했어요. 그러면 아, 센서는 문제가 없네. 그러면 RF적인 걸 봤을 때 RF에서 잘 날아가느냐 이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RF는 이상이 없는데 RF가 지금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센서 신호가 이상한지 그것도 같이 동기를 해보면 아, 이게 센서에서 받은 신호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RF 쪽, 아날로그 쪽하고 RF를 이렇게 접목해 놓은 그런 그 장비들을 이제 선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스코프 상에서의 어떤 신호, RFID 신호인데 이 신호를 딱 측정을 하고 이건 스펙트럼에서 어떤 특별한 주파수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주파수에서 바로 이쪽 그 아날로그적인 신호, 우리가 보면은 프로브로,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로 직접 찍어서 그 신호를 같이 볼 수 있는 RF하고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RFID 신호를 측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또 하나가 이제 보시면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런 거 솔루션에 있어서 자, 제너레이터는 과연 있을까? 아까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RF 스펙트럼 아날라이저가 있었고, 다음에 이제 오실로스코프에다가 스펙트럼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또 이런 오실로스코프에서 각종 규격을 테스트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PC형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게 되면은 각종 규격들을 디코딩을 할 수 있게, 각종 프로토콜들을 디코딩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 관련된 그 와이어리스에 관련된 그 규격들을 디코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저가형의 어떤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 제너레이터라 해서 AM 모듈레이션, FM 모듈레이션, 괌 신호 이런 것들을 각종 여러 가지 신호들을 제너레이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그 우리가 신호를 발생할 때 신호 전단에서 바로 이런 신호를 발생해서 어떤 RF 단을 검증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저가형이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솔루션으로서 실제로는 IoT 쪽을 IoT의 그 어떤 디버깅, 베리파잉 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면은 로파워라고 해서 지금 와이어리스 디바이스 로파워라고 해서 사실 로파워가 굉장히 좀 이슈가 돼요. 그럼 로파워 쪽을 과연 어디 많이 쓰느냐 보면은
여기 잠깐 보시면은 집에서 이제 그 와이어리스 라이트라고 해서 집에 이제 보시면 라이트도 전원 들어가는데 얘가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예전에는 이제 뭐 가서 버튼 눌렀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제 스마트폰 연결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라이트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집에서 버튼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내가 뭐 안방에 애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면 그걸 공부하다 자요. 그럼 그 방에서 꺼주는 게 아니라 애가 동작 감지 센서로 애가 자는지 안 하는지 모션 감지 센서로 애가 자는지 안 자는지 알아요. 그럼 자요. 자면 어떻게 해요? 그걸 꺼주려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으면 애가 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내가 딱 1번 방 딱 꺼주면은 그냥 방에 어떤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런 어떤 뭐 와이어리스 라이트라든가 또 하나 보시면은 요즘 차들 고급차에 보시면 다 들어가 있죠. 타이어 프레셔 센서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압력 센서입니다.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다 이거죠. 공기가 좀 빠져 있으면 압력도가 얼마냐? 20% psi다, 뭐 30 psi다, 40 psi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기가 빠져 있는 정도를 이 센서가 이제 이 타이어 프레셔 센서가 알려주죠. 그 센서도 마찬가지로 그래갖고 여기 와이어리스로 계속 신호를 자동차를 보내주고 있죠.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티브 트래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만보기처럼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심장박도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현재 보시면은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런 센서를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생산 개발했는데 다만 이제 좀 이제 국내에는 우리 국내에 나온 거는 뭐 샤오미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좀 간단한 용도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레이저 같은 걸 쏴서 레이저 같은 걸 쏴서 실제 여기 피부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검출해서 실제로 몸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런 장치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어리스 헤드셋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배터리.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IoT 디바이스의 파워 쪽을 측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나노암페어나 나노암페어 정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나노암페어를 측정하려면 이게 피코암페어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설명하는 건 이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설명해요. 아까 말씀드린 DMM이라는 거요. 터치스크린이 되는 DMM 쪽을 했고 DMM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서 그래픽으로 보여줘요. 멀티메타라고 하면 여러분 숫자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얘가 스탠바이 할 때 스탠바이 하다가 슬립 모드를 빠졌다 아니면 액티브 상태로 빠졌다. 그러면 버튼을 내가 딱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로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해서 내가 스탠바이 모드, 슬립 모드, 스탠바이 모드, 액티브 모드로 딱 눌렀을 때 실제로 얼마 정도 소모가 되고 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전류가 소모하는 양들을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멀티메트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정밀한 멀티메트인데 이런 거에 레졸루션은 한 1피코 암페어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죠. 굉장히 정밀한 거하고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인데 메저먼트 기능인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 이 파워 서플라이도 보시면 프리시즌 파워 서플라이로 해서 굉장히 정밀한 파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까 여기 말고도 로드 센서라든가 로드 같은 것도 있었고요. 로드 같은 것도 있었고 별도의 내가 어떤 로드가 얼마나 걸렸을 때 얘가 얼마 정도 소모할 거야 이런 걸 볼 때도 이로드라는 같은 것도 같이 있습니다. 예. 잠깐 뒤쪽으로 가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라 교육을 말씀했는데요. 사실 로라가 SKT에서 굉장히 IoT 쪽을 띄우기 위해서 로라를 했죠. 로라가 있는데 로라가 사실 보시면은 로라에 보시면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끝에 단에 붙어 있는 것들은 뭐 동물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한 각종 우리가 생활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 어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각종 센싱을 할 수 있는 것들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요 로라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스마트한 파밍도 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가 대부분 보시면은 요번에 열대야 때문에 사실 보시면은 어류가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이제 양식하는 어류들이 많이 죽었는데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온도 변화를 일일이 가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온도계 이렇게 대놓고 온도가 몇 도지? 지금 몇 도지? 이런 변화를 본다 이거죠. 그냥 그 변화를 보는 게 사람이 가서 맨날 확인한다 이거죠. 밤에도 가서 확인하고 낮에도 가서. 과연 그게 맞냐 이거죠.
근데 만약에 온도계가 IoT 센서하고 센서를 온도계를 하고 만약에 그 정보 데이터를 내 PC에 보내줄 수 있다면은 굳이 안 가서도 이 하루에 온도에 따라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밖에 온도가 35도일 때 해수 온도가 얼마인지, 그 밖에 온도가 얼마인지, 그러면 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어떤 내가 조치를 뭐 어떻게 뭐 얼음을 갖다 넣든 뭐는 조치를 좀 더 차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일이 내가 수동으로 이거 조정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거든요. 바로 이제 저런 것에도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땅 속의 수분의 양을 얼마나 측정할 수 있냐. 수분의 양을 딱 꼽아놨을 때 수분 감지 센서로 해서 그 센서에 의해서 센서가 바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면은 그것도 어떤 수분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스마트한 어떤 파밍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노라가 보시는 거는 여기 뭐 형태라는 거는 뭐 메시나 스타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전력도 굉장히 낮고요. 속도는 한 300kbps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더니 범위는 한 21km 정도 범위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죠. 다른 것보다 사실 보면 다른 어떤 RFI라든가 블루투스나 이런 직비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롱 배터리 라이프라서 한 10년 정도의 배터리 라이프를 갖고 있어요. 로라 쪽에. 다른 것들은 한 10년 정도 이상의 어떤 배터리 라이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신이다. 그리고 실제로 노라의 주파수는 보시면은 한 920메가, 국내에서는 SK에서 하는 건 920에서 925메가입니다. 이곳은 일본 쪽도 마찬가지로 920에서 925고요. 920에서 925고 일본도요. 유럽은 조금 달라요. 800메가대역 쓰는 데도 있고요. 요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800메가 아니라 900메가대역에서 로라 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라를 실제로 측정한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로라가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실제로 파형은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로라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로써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